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요도를 수식으로 표시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서 중요도에 따라 재산을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연과 이제 가공된 토지는 같죠. 제일 중요하게 여겼겠죠. 왜? 고대 농경국가에서 제일 중시된 것이 식량이었죠.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렇겠죠. 사람은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려고 하죠. 고등농경과에서 뭐든 부족하죠. 현 시대와 비교하면. 근데 식량은 생존과 직결되니까 다른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한다. 자,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토지고, 토지를 얻으려면 자연을 확보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연과 가공된 토지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시됐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시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복 전쟁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반도는 따지고 보면,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는 고대 아주 오래전, 고대에 보면 삼국시대에 전쟁이 있었죠. 전쟁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때 통일된 뒤로 또 한번 갈라지죠. 그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로. 그때 또 한번 전쟁이 있었고, 전쟁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임진왜란도 거의 한 1000년이 지나서나 일어나는 거죠. 정복 전쟁이죠. 그 일본이 이제 그 한반도를 정복하려고 했죠. 그 정도? 사실은 다른 나라들에 비교하면 그 전쟁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복 전쟁은. 뭐 이런저런 전쟁도 있었지만, 심리학 있었지만, 뭐 정복 전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랬고, 이제 가공된 생물이 이제 식량이니까 생산물보다, 다른 여타 생산물보다 중시된 거죠. 식량 역시 생산물이죠. 좀 구별해서 해놓은 거죠.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채굴된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또뭐 채굴된 물질을 만드는 사업체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이는 고대에는 거의 없었죠. 뭐 정부나 대지주 정도 빌려주고 소득을 얻는 거죠. 중요한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겠죠. 그 소수의 인사들에 의해서만 중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러한 도식이 이제 발견되는 거죠. 이러한 도식이 있기 때문에, 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인식을 하죠. 이 수식으로 정확하게 표시했을 따름이고,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되나요? 생각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고대는 어떤가요? 산업공상이라고 하잖아요. 신분제도가 있고 식량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은 일을 안 하겠죠. 뭐 책이나 읽고 그렇겠죠. 그 선비가 사가 가장 이런 수식이 또 반영되는 거죠. 사를 빼면
이제 신분이 가장 높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식량을 중시하니까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민이니까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얻으니까 농이 중시되는 거죠. 생산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급자족을 통해서 살아가지 시장에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잖아요. 상업이 제일 천시되는 거죠. 이런 수식이 반영된 거죠. 그래요. 중요도는 달리 얘기하면 사람들이 제일 중시하는 것을 가리키며 그래요. 거저주면 제일 좋아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일 중시하니까 거저주면 좋아하겠죠. 식량 주면 좋아하고 농토를 주면 더 좋아하고 그랬겠죠. 식량을 중시하는 곳에서는 농경지와 농경지를 얻을 수 있는 자연을 제일 중시한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전쟁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정복 전쟁이. 현 시대에서는 정복 전쟁이 잘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진 않잖아요.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죠. 잘 일어나지 않는 거는 과거에 비해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다. 또 뭐가 있나요? 예전에 설명했죠. 세계 시장이 어느 정도 발전하면서 정복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요. 시장의 발전이 평화에 이르게 한다. 한때 그 현 시대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반발하는 이들은 뭐라 했나요? 이 시장이 전쟁을 부추긴다.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했죠. 사업체가 사람을 힘들게 한다. 시장이 전쟁을 부추긴다. 그러면서 제국주의 이론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론이 또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정당화하는 견해라고 생각하기도 했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발전하게 되면 그래요. 필요한 것을 시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통합이 돼서 그래요. 지금 통합되지 않잖아요. 전 국가가 하나의 국가처럼 돼버린다. 그러면 아예 전쟁은 사라지겠죠. 우리가 잘 살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이 긴밀한 곳, 예를 들어서 시장이 긴밀하고 정치 제도가 유사한 곳, 미국, 일본, 한국은 그래 제도가 비슷하고 서로 간에 거래가 활발하면서 긴밀하죠.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 0%라는 거예요. 북한과 한국이 전쟁을 일으킬 확률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요. 서로 막 거래를 하면 전쟁을 일으키면 서로가 서로에게 손해니까 잘 안 일으키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정치 제도까지 유사하면 전쟁을 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면 식량 문제는 해결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을 사업체에서 얻게 된다. 그렇죠. 예전에 살펴봤죠.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60% 가까이 되는 국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얻었는데 2020년대에 이르면 불과 이제 5%의 인구만이 5%도 안 되는 인구만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얻고 90%의 국민들은 사업체를 통해서 소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해졌나요? 사업체가 중요해졌죠. 농경지와 사업체 중 어느 게 더 중요하나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가 더 중요하죠. 소득을 95%를 사업체에서 얻는데 농경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보호하는 거지. 사실 없어져도 상관이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쓰면 되지. 그만큼 중요도는 대폭 감소해버렸다. 그렇게 되는 거죠.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면 식량 문제는 해결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을 사업체에서 얻게 된다. 식량 문제가 해결된 곳에서는 식량이 다른 생산물에 우위를 지니지 못한다. 근데 식량이 부족해지면 또 식량이 다른 생산물에 비해서 우위를 지니게 되겠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식량이 다른 생산물에 우위를 지니지 못하죠. 집이 중요하냐 식량이 중요하냐 이러면 집이 중요하다 이러지. 그래요. 스마트폰이 중요하냐 밥이 중요하냐 이러면 스마트폰이 중요하다 하지. 특별히 우위를 가지지 못한다 이 말이죠. 실상 식량이 해결된 곳에서는 주택이 식량보다 더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중시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반영의 수식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요.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 문제만 해결되면 얼마나 살기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굶주림에 시달릴 때는 쌀밥과 고깃국만 먹을 수 있으면 인생의 목표가 달성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달성되면 어떤가요? 또 다른 목표를 지니게 되는 거죠. 또 누군가가 또 자기 자신에게 결핍된 것을 또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목표를 바꿔야 되겠다. 목표가 꼭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아도 결심하지 않아도 절로 목표가 바뀌는 거죠. 그래요. 타고난 성품이 그런 거죠, 인간의. 그래요. 그럼 지금 어떤가요? 자연과 사업자는 여전히 이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죠. 자연이 없으면 국가를 형성할 수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사업체가 동등해졌죠. 예전에는 사업체가 저 뒤에 있었는데 사업체에서 소득을 얻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체는 가공된 토지보다 더 중시된다. 어느 정도 발전한 곳에서는. 다른 사람이 발전한 곳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농업을 빼면 여타 산업들에서는 방대한 토지를 필요로 하지 않죠. 한국 토지를 쭉 둘러보라는 거예요. 5% 국민이 농사를 지어 살아가는데, 농사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데, 한번 국토 유람을 해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뭔가요? 농토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용하는 땅의 대부분은. 농업이란 산업은 방대한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체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다. 그러면 이제 방대한 토지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토지의 중요성은 급감한다.
자연 또한 공토의 중요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급감함에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발전한 국가들에서 어떤가요? 발전한 국가에서도 예전에는 정복 전쟁을 활발히 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발전하게 되면 국가 사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정복 전쟁을 경멸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중요도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면 정복 전쟁을 하죠. 정복 전쟁을 금지시키지 않죠. 중요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현 시대에서는 이제 정복 전쟁을 충분히 발전하는 국가에서 금지를 하죠. 중요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좋은 현상인 거예요. 그래요. 가공된 토지, 가공된 생물, 식량. 근데 이런 것은 또 바뀔 수가 있다. 식량이 부족해지면. 근데 계속 발전하면 뭐 특별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니죠. 식량 이꼬르 생산물 이꼬르 채굴된 물질 이꼬르 채권이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대체로 이렇다는 거예요. 식량이 이제 우위를 점하지 못하죠. 충분히 발전한 곳에서는. 생산물 간의 평등이 실현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생산물 간의 평등, 실현. 그래요. 채권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채권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얻죠. 예금 통장의 채권이라 했죠. 예금 통장이 중요하니 생산물이 중요하니 이러면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생산물이 중요하다 하고 어떤 사람이 입장에서는 예금 통장이 중요하다 할 거 아니에요. 예금 통장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한테는 중요하겠죠. 평등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별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고 순소득이 누적되어 사회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순소득이 누적된다. 그 재산이 증가한다. 이건 뭔가요? 사회 전체적으로 일하는 수단과 그래요. 소비 대상이 증가함을 가리키죠. 좋은 일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남는 재산, 자기가 쓰지 않는 재산은 임대하게 되고 대여하게 되고 또 없는 사람은 또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고 뭐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많이 임대하겠죠. 임대를 하죠 실제로. 보다 이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보다 많이 사용됨으로써 보다 큰 풍요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채권으로 소득을 얻게 되고 사회 부가 증가함에 따라 채권으로부터 얻는 소득의 비중은 커진다. 그러다가 결국 채권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사업체로부터 얻는 소득과 맞먹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자연, 사업체, 채권은 같아진다. 더 발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같아진다. 평등이 이루어진다. 이건 뭔가요? 일하는 수단 간에 평등이 실현된다. 그래요. 순소득이 쌓이고 그로 인해서 재산이 증가한다는 말, 그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는 재산이 생기고 남는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이 생겨나고 그것의 대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로부터 얻는 소득이 생긴다. 그 생산성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순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순소득이 자꾸 쌓임에 따라서 재산이 쌓인다. 그렇게 되면 개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니까 보다 많은 개인이
채권을 통해서 소득을 얻게 된다. 점점 계속 재산이 쌓이게 되면 채권으로부터 얻는 소득의 비중이 사업체에 참여해서 얻는 소득과 맞먹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사람들에게 이롭냐 이롭지 않냐는 거예요. 이롭다는 거예요. 일도 편해지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재산 형성을 장려해야 되겠나요? 장려하면 안 되겠나요? 어느 게 선인가요? 장려하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거죠.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식량과 식량 생산에 필요한 자연이나 농경지는 제일 중요한 재산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식량 문제가 해결되어 감에 따라 일하는 수단 간의 평등과 소비 대상 간의 평등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잘 보라는 거예요.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이 평등해지고 있다. 후회감이 평등해진다.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이렇지 않죠.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과 평등이 실현된다. 미래의 모습이죠.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하게 표시하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사냐 그 문제인 거예요. 미끄러지지 않고 엇나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풍요를 달성해야지 다른 방법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황지배 시대에만 있고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는 없는 재산을 살펴보자. 이제 공통점을 살펴봤죠. 예전에 얘기했죠. 공통점을 우선 봐라. 그 다음에 차이점을 봐라. 이제까지 공통점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차이점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차이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살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는 없지만 현 시대에만 있는 재산은 없다. 고대 농경국가 시대부터 원래는 다 있었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만 지금 따로 있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대부분의 국민들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에 의해서 재산으로 인식이 되느냐? 아니면 국소수지 사람들에 의해서만 재산으로 인식되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도 상업이 어느 정도 발전한 곳에서는 화폐가 유통되었다. 그래요. 즉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서 특정 시점, 특정 공간에서는 화폐가 유통되었고 화폐가 재산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특수한 현상이지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화폐 유통되고 재산으로 인식된 것도 있었죠. 물론 그러한 것도 뭐 생산물과 같이 인식되지 화폐만 재산으로 인식되지는 않았겠죠. 시장에 그렇게 의지하는 정도가 작으니까. 하지만 화폐가 재산으로 인식된 곳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또 화폐가 현 시대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도 아니죠. 근데 한국에서 어떤가요? 아주 오랫동안 뭐 화폐가 잠깐 발행되기도 했지만 재산으로 인식이 안 됐죠. 대부분 국민들에게 화폐 발행하면 다 실패하잖아요. 최근 당백전이 그러한 경우였죠. 시장에 의지하여 산다는 말은 대부분의 일하는 수단이나 소비 대상을 시장에서 구매한다는 말이다.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원래부터 있었죠. 예전에 설명했죠. 시대를 시장이 생긴 시점으로 보지 마라. 시장도 원래부터 있던 것이다. 그 의지하는 정도에 따라서 시대가 바뀌는 것이 따릅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즉 시장이 생긴 시점으로 시장 지배 시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의지하는 정도를 가지고서 시장 지배 시대를 판단한다.
그래요. 시장에 의지하여 살게 되면 필요로 하는 이란수단이나 소비 대상을 얻기 전 화폐를 얻어야 한다. 그 시장에 이제 의지하여 살게 됐어요. 현 시대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구매하죠. 그럼 무엇을 먼저 얻어야 되나요? 그 화폐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체 참여해서 일하면 옛날에는 쌀이 재산으로 인식되고 쌀로 급여로 제공했지만 쌀 주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화폐 줘야 좋아하지. 이제 화폐가 재산으로 인식되니까 그런 거죠. 따라서 시장에 의지하여 살게 되면 화폐는 필연적으로 재산으로 인식되게 된다. 당연하죠. 고대부터 있긴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화폐가 재산으로 된다. 차이점이다. 또 다른 차이점을 봐야죠. 시장 지배 시대에 이르면 다양한 산업들이 사업체가 발전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이전에 인식되지 않던 대상들도 재산으로 인식된다. 상표, 기술, 지식도 재산으로 인식되는데 이런 사업체가 이익을 얻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상표, 기술, 지식도 재산으로 인식되죠. 국가의 소득 대부분은 사업체 소득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상표, 기술, 지식을 보호한다. 돈을 버는데, 이익을 얻는데 이용되니 그렇죠. 소득을 얻는데 기업이. 한국에도 상표법, 특허법, 지적재산 기본법이 있어. 있어. 상표, 기술, 지식을 제도적으로 재산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런 것도 근데 옛날 때부터 없었냐는 거예요. 재산으로 인식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사업체가 없었냐는 거예요. 신뢰받는 사업체가 있고 뭐 또 다 그래요. 없는 사업체가 있고 뭐 그래, 다 상표도 있고 뭐 그런 거지만 전체적으로 재산으로 인식되고 보호되는 건 또 최근의 일이죠. 화폐와 큰 차이 없는 거죠. 지식도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재산으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또 지식을 가진 이들은 또 지식을 가지고 또 뭐 거래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한국에도 보면 훈장이 있어가지고 서당을 운영하면서 그래요. 지식을 거래하고 했잖아요. 그 재산으로 인식됐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지식으로 인정된 거는 인정되면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건 최근의 일인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뭐 재산으로 인식하지는 않았겠죠. 화폐랑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원래부터 없던 것이 재산이 된 게 아니다. 제도적으로 보장되냐 아니냐,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인정되냐 인정되지 않냐, 뭐 그 정도 차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고대에 인정되던 재산이 현 시대에서 부정되는 경우도 있다. 신분제도가 있는 곳에서 노예는 생산물과 같이 재산으로 인정되었고 공직과 같은 신분 역시 재산으로 인식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것들이 거래도 가능했으며 상속도 가능했다. 하지만 신분제도가 부정되는 현 시대에서 인간과 공직과 같은 신분은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것들은 현 시대에서 더 이상 재산이 아니다. 차이점을 보라 했는데 첨가되는 게 있는 것만 아니라 삭제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부정되잖아요. 현 시대에서는. 그 고대 농경과 시대에서는 노예가 있었죠. 사람도 재산으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서 사람을 재산으로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거래를 가능하게 하나요? 안 하나요? 소유물로 인정 안 하죠. 재산으로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신분 역시 재산으로 인식되나요? 안 됐나요? 인식됐다는 거예요. 신분제도 사회에서는. 뭐 귀족은 자기 자녀에게 귀족이라는 신분을 승계하게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현 시대에서는 부정된다. 공직 같은 신분. 그래요. 재산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재산은 고대나 현시대나 같다. 즉 고대의 재산으로 여겨지던 것은 현시대도 여전히 재산으로 여겨지고 현시대에서 재산으로 더해진 것은 화폐, 상표, 기술, 지식 정도이다. 또한 고대의 재산 목록에서 빠진 것은 공직과 같은 신분과 같은 사람이다. 공직과 같은 신분과 사람이다. 신분제도가 부정되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요. 쭉 달라진 것과 차이점을 봤죠.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첫 문장이라 했죠.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현 시대를. 그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차이점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자본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죠. 전체 글 내용을 보면 뭐 사업체를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사업체라고 가정하면 뭔가요? 고대에는 사업체가 없었냐는 거예요. 단절적으로, 그러니까 그 틀린 견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르게 생각했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소득을 얻는 수단 정도로 생각했나? 소득을 얻는 수단이 뭐 달라진 것이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농경지, 사업체 다 있잖아요. 다 고대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소득을 얻는 수단 차이점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화폐?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하는 삶의 양식을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라? 그럼 시장 지배 시대라고 해야 되는 거죠. 바뀐 거는 시장에서 의지하는 삶밖에 없으니까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라는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본은 무엇이다 라고 밝히고 쓰는 게 정상적이겠죠. 정상적인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의 부는 상품이 방대한 집적이다. 그 시장에서 거래하는 쌀은 재산이고 직접 생산한 쌀은 재산이 아닌가? 같은 쌀인데? 그래요. 첫 문장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 틀리는 거예요. 뜻도 모호하게 전개되는 거죠. 분명하게 규정을 해야지 인식이 가능해지는 거죠. 사업체를 뜻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 한 것 같은데 또 자본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보면 이거 소득을 얻는 수단으로 규정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보면 사업체를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계속 사업체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못 살게 구냐 그런 내용만 주로 나오는 걸 봐서는 자본은 사업체를 뜻하는구나 그렇게 읽히기도 하죠. 또 그렇게 생각하면 물론 틀린 것이긴 한데 고대부터 사업체는 있었던 거니까 어떤 식으로 존재했냐 그거지. 하여튼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나요? 사업체는 악한 것이구나. 그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견해에 빠진 이들은 그러면 사업체를 파괴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는 거예요. 마르크스의 견해에 빠진 이들은. 그러니까 소구려 놓고 공동생산 공동소비하는 농촌 그림 그려놓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의 95% 국민들은 사업체에 의지하여 소득을 얻고 있다.
대규모 혼란이 발생하겠죠. 다 굶어 죽고 그러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요. 쭉 설명을 했어요. 현 시대와 고대와 현대와 차이 달라진 점은 뭔가요? 그러면 중요한 양식이 있어서 사업소 다 있었고 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채권도 있었고 달라진 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장에 의지하여 살게 되었느냐, 시장에 의지하여 살지 않게 되었느냐. 고대는 시장에 의지하여 살지 않았고 현 시대는 시장에 의지하여 살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시장이 없었냐? 그렇진 않다. 시장에 의지하는 삶의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어느 순간 시장에 완전히 의지하게 살게 되었다. 차이점은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현 시대를 시장지배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자본주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틀린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